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크리스마스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크리스마스 휴일에 뭘 하셨던 뭘 하시지 않았던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왠지 좀 마음이 허해지고 올 한 해가 다 갔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 그렇습니다. 자, 먼저 날씨부터 알고 가겠습니다. 네, 어제 크리스마스였죠. 미세먼지 때문에 그레이 크리스마스였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 참 많은데요.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오늘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또 낮 동안 수도권과 충청권은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마스크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충청도와 남부지방은 오후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요. 제주도는 밤까지 비가 오다 그치겠습니다. 또 경기 남부는 낮 한때 비 또는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서울,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에는 낮 동안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 있겠습니다. 도로 결빙이 우려되는 만큼 교통안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 보시면 오늘 한낮 기온은 3도에서 10도 선으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고요. 오늘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공기가 부쩍 차가워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든든히 하시고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그동안 많이 본 뉴스를 중심으로 한 해를 쫙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이 12월 26일, 이제 2019년도 한 6일 남았나요? 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올 한 해 어떠셨어요? 올 한 해 어떠셨어요? 네, 한 해 한 해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들? 저는 행복한 한 해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일단은 제가 생애 살아가면서 가장 건강한 해로 지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로서는 건강 관리가 그래도 잘 된 해라고 생각했는데 감기 걸렸네요. 아니, 요즘 감기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맞아요. 어떠셨어요? 자, 이게 전 뉴스평론을 하니까 네. 올해가 정말 바빴어요. 네. 그건 뭘 반증하는 거냐면 우리 사회의 다툼과 갈등이 컸다. 맞아요. 보세요. 뭐 남북, 북미, 맞아요. 여야 예.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네. 내년에는 제가 좀 한가한 한 해가 되기를 연말에 기원해 봅니다. 네. 저는 이제 수많은 연예인 중에서 연예인 1호 상담 심리학 공부를 해서 박사가 됐거든요. 네. 근데 오. 많은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어디엔가 있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희는 뭐 엄청난 한 해였습니다. 저희 둘 다. 네, 행복한 아침으로 여러분과 만나고 있잖아요. 네. 매일 아침에. 맞습니다. 그게 올해 일어난 일이니까 뭐 굉장히 큰 일이었죠.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니까 또 성과도 있는 거고요. 그럼요. 자, 개인적으로든 뭐 이런데 사회적으로도 지금 뭐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하나씩 끄집어내서 그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최영일 시사문화평론가는 할 말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참 많은데요. 네. 먼저 제가 꼽은 올해 최고의 이슈, 정말 웃음이 눈물이 되어버린 단톡방으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영상 보면서 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연예인들의 불법 행위에서 시작이 돼서 네. 심지어 공권력, 경찰과 유착 의혹까지 나비 효과라고 불렀어요. 처음에 단순 폭행인 줄 알았는데 그러게. 일이 퍼지고 퍼져서 네. 점점 커져서 네. 연말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단톡방 기사 처음 본 분들은 정말 다들 놀라셨을 거예요. 그죠? 아니 저도 연예인이니까 연예인들 선후배 단톡방이 몇 개는 있어요. 네. 근데 보란 듯이 자기네들이 이건 범죄거든요. 네. 그걸 서로 공유하고 이런 거는 잘못된데 글쎄 깜짝 말이에요. 놀랐습니다. 네. 정말. 사실 워낙에 젊은 새롭게 등장한 혜성 같은 스타였고요. 워낙에 발랄하고도 톡톡 튀는 이미지인데다가 저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이 또 방송을 했던 터라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런 사건들을 보고 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팬들도 많이 실망하고 또 적잖이 놀라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정준영 씨가 슈퍼스타 K 출신으로 그때 당시에 뭐 예능에도
TV에도 많이 출연하면서 승승장구했었는데요. 이게 사생활이 지난 2월에 우연히 공개가 되면서 아주 추락을 하고 맙니다. 예, 당시에 승리 버닝썬 사건이 굉장히 화제가 될 무렵이었는데 이 정준영 씨하고 승리 씨 대화한 내용이 버닝썬 사건하고 관련이 되면서 이 가수 정준영 씨 핸드폰이 수사 대상에 올랐고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단톡방이 공개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단톡방에 승리뿐만 아니라 정준영, 최종훈 등 남성 연예인들이 이 해서는 안 될 일과 말을 자랑하고 웃고 떠든 것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요, 이게 네. 김상교라고 하는 인물, 네. 이 클럽에서 단순 폭행이 있었다. 네. 왜 폭행했냐? 성추행하려고 그랬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최초 고발자가 됩니다. 네. 나는 억울하다. 그러면서 이제 승리 씨가 동업 관계로 운영하는 클럽 버닝썬이 이제 급부상을 했는데요. 예, 예. 파면 팔수록 이 안에서 네. 성폭행이 있었다. 마약을 했다. 음. 그 다음에 심지어는 승리 씨의 경우에는 뭐 원정 도박까지, 네. YG까지도 연루되는 일로 쫙 퍼져나가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 나비 효과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일 이제 이 크게 상반기에 화제가 됐던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 단톡방에서 예. 이거 범죄 아니야? 하는 조항이 나오면서 10개월 만에 어마어마한 파국을 맞게 네. 됐고요. 네. 결국 이것이 대중의 공분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캐도 막 계속 맞아요. 해지는 그런 거였는데 이 사람들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달 29일에 법원에서 선고를 내렸는데요. 예, 정준영 같은 경우는 징역 6년, 그리고 최종훈 징역 5년, 그리고 버닝썬 클럽 MD인 김모 씨는 징역 5년 선고받았고 소녀시대 권유리 씨 오빠로 알려진 권모 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시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항소를 제기를 했는데 그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재판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니 근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사실은 남자분들 단톡방에서 뭐 조금 야한 양성이나 야한 얘기를 이것도 사실은 범죄거든요. 근데 네. 버젓이 자기들이 했던 거를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걸 시덕거리고 예. 이거는 도저히 연예인으로 봤을 때 사람을 할 때 이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1년여 동안 이 피해 대상 여성이 10여 명이에요. 이거 뭐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만 올려도 범죄가 될 수 있는데 네. 이거 직접 벌인 일을 자랑하듯 올린 거고요. 네. 11건이 올라왔는데 심지어 하루에 3건을 올린 경우도 있어서 이거 완전히 도덕 불감증 아닌가 네. 하는 공분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불법 촬영물을 하루에 3번이나 서로 공유를 했다는 거죠. 네, 오후 2시, 새벽 2시, 새벽 5시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데 장소도 네. 자택, 뭐 유흥주점, 비행기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네. 이건 도덕적으로 그냥 뭐 해이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걸 모르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아무래도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먼저 발생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의 습관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당연히 심리적 민감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세 번째로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범들이 있잖아요. 네. 이 공범들이 있다는 건 굉장히 심리적으로 이런 일들을 더 감행할 만한 용기를 줬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참 얘기됐던 마치 뒤에 어떤 뒷배가 있는 게 아닌가. 봐주는 네. 어떤 세력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믿고 있는 구석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일들이 지속화되고 덩어리가 되고 또 반복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판결 후에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 눈물이라는 것이 반성과 뭐 이런 걸까요? 아니면 억울하다 이런 걸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금 사실은 통상적으로는 이제 반성과 참회의 눈물이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예. 이게 말씀하신 대로 억울해서 운 것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회자가 되고 있어서 또는 뭐 심지어는 악어의 눈물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정준영 씨하고 최종훈 씨가 본인들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준영 씨는 불법 촬영한 건 맞습니다. 뭐 증거가 명백하니까. 네. 하지만 저는 성폭행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고요. 최종훈 씨는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실형이 나왔잖아요. 네. 재판에서 실형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증거나 정황이 명확했기 때문인데 예. 당사자 피고인들은 뭐 우리는 그런 범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울 일이 아닌데 왜 울어? 그러니까 이게 억울해서 우는 건가 악어의 눈물인가 하는 비판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구의 눈물이 더 크고 많았을까? 과연 누가 피해자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진짜 안타까운 일이고요. 하나 더 나아가서 과연 이렇게 범죄의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면 이거는 어떤 내 범죄를 했던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다고는 하지만서도 네. 이거는 사실은 성중독에다가 이 정말 도박 중독 여러 가지가 다 나왔거든요. 네. 저는
또 안쪽에 저도 연예인이다 보니까 저도 잘못했다라고 보는데 혹시 두 분은 또 어떻게 보는지 한마디씩만. 그러니까 지금 뭐 저도 그렇고 대중들의 일반적인 의견은 형량이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일이 이런 것도 있어요. 워낙 이 언론에서 많이 시끄럽다 보니까 네. 그 시끄러웠던 것에 비하면 에게 형량이 겨우 뭐 징역 몇 년? 예. 근데 이 범죄 내용은 사실은 특히 카메라를 이용한 몰카 범죄뿐만 아니고 네. 성범죄에 대해서는 요즘에 점점 엄격해지고 형량이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어찌 보면 좀 유명인이다 보니까 조금 낮게 받은 것 아닌가 이런 또 이제 이 의견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법 감정하고 국민 감정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법이 만들어진 취지 자체가 보호라는 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이후에 형량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좀 다음 이슈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가 꼽은 올해의 이슈는 어떤 이슈인지 좀 궁금한데요. 올해 이슈가 뭔지 궁금하시죠? 네. 어떤 걸까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아마 그 사건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네. 왜냐하면 워낙에 깜짝 놀랄 사건이고 워낙에 큰 범위를 차지하면 때로는 그게 뭐였지? 있는 순간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33년 전 바로 그놈 이야기입니다. 예. 자, 우리가 33년 전 그때 생각해 보시면 이춘재의 연쇄 살인이 올해 밝혀지면서 그간의 많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놀라움으로 다시 재현되고 다시 기억 속에 떠오르고 우리가 또 장면으로 보게 되고 실제 이춘재의 얼굴까지도 과거 사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춘재의 이 이야기는 그야말로 이번에 충분히 다뤄봐야 될 이슈고 한번 기억하면서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각성하고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누군지를 생각해 볼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 한번 짚어보죠. 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은 86년부터 91년까지 경기도 화성시에서 10명의 여성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10건의 사건 중 1988년에 발생한 8번째 사건만 범인이 잡혔고 나머지 9건은 장기 미제 살인 사건으로 남아 이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도 만들어졌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시청자분들도 살인의 추억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네. 딱 잡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들을 하셨어요? 충격이죠. 네. 왜냐하면 살인의 추억은 그 이후의 영화를 네. 봉준호 감독이 잘 만든 영화이고 네. 정말 그때도 또다시 환기시켰지만 저는 청년 시절의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건 이 서울 올림픽을 필두로 그 전후에 시끄러웠던 일인데 중년이 되어서야 30년이 지나서야 진범을 잡았다. 네. 그 이제 집요한 경찰의 노력에도 박수를 보내고요. 이제는 다신 이런 일이 없기 위한 진실을 밝히는 계기가 되기를 네. 바랬지만 충격은 대충격이었습니다. 저는요 반대로 뭐 이춘재 씨가 지금이라도 범인으로 잡혀서 다행인데 그 소아마비 장애를 앓고 있는 윤모 씨가 대신 범인으로 지목을 돼서 이게 형을 살았고 네.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너무 그게 억울한 더 너무 억울하고 예, 화가 예. 납니다. 네. 근데 어떻게 용의자를 밝힌 거예요? 네, 경찰이 증거물을 살피던 중에 채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급과수에 의뢰를 했더니 현재 수감 중인 이춘재와 DNA가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제가 어- 경찰의 집요함을 잠깐 아까 예, 예. 언급한 것이 경찰의 집요함이 한몫했어요.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진범을 잡아도 처벌은 못해요. 네. 하지만 사회 충격을 준 이 사건의 진실은 밝혀야 한다. 처벌은 못하더라도. 그래서 25년 지나면 기록을 다 폐기하게 되는데 네, 네. 기록을 보관했고 네. 심지어는 수사 기법이나 기술은 점점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때 DNA가 있었지만 뭐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네. 대조할 수도 없었고 네. 지금은 그게 가능해지면서 네. 대조했는데 세 건의 DNA가 일치하는 진범을 이제서야 찾을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을 해서 이렇게 이뤄낸 것은 일단은 박수 받을 만한데 네. 이게 이제 이걸 캐내면서 또 이 박수가 또 수그러들었어요. 이 부분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좀 그 전에 또 궁금한 게 뭐냐면은 이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을 얘기하면 꼭 앞에 뭐 최악의 혹은 뭐 장기 미제 사건, 물론 이제 한국 내에서 이런 사건을 본 적이 없어요. 네. 저는 깜짝 놀라 무슨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춘재 살인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가 깜짝 놀라고 아직도 기억이 선명한 이유는 그 잔혹성과 엽기성 때문입니다. 워낙에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그 피해자의 뭐 스타킹이라든지 아니면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끔찍한 장면들을 많이 우리가 여러 사건들을 통해 반복을 해서 봤듯이 이 잔혹성이 어마어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범인이 남긴 반복적 흔적 우리가 이런 걸
시그니처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오죽하면 우리가 이런 단어를 다 알게 됐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남기면서 영화까지 제작이 될 정도였고요. 또 한 가지 나가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 1980년대 말부터 90년대까지 괴담이 돌았습니다. 네. 네. 비 오는 날 빨간 옷을 입으면 어떤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 네네. 이런 게 있어서 저도 그때는 엄마가 평소에 늘 입혀주던 빨간 옷을 입히지 않았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저 영화에서도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범인이 당시에 경찰의 수사력을 아주 비웃기라도 하듯이 당시 아주 수사력을 집중한 와중에도 아주 범죄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2km 반경에서 비슷한 범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네. 네. 그 당시엔 정말 어마어마한 인원을 투입을 네. 하고도 잡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보시다시피 지역 때문에 정말 피해가 컸던 게 화성 연쇄살인 사건, 저는 이렇게 젊을 때 기억을 했지만 네. 네. 이제는 이 피의자가 특정되면서 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으로 공식 명칭이 바뀌었어요. 네. 근데 그때 보면은요, 이 공소시효 끝나기까지 15년, 그리고 공소시효 끝난 이후에 미제 전담반이 동원된 수사 인력이 200만 명입니다. 연 동원 인력인데. 예. 참고인 용의자가 2만 명이 넘습니다. 지문 대조한 사람이 4만 명이 넘습니다. 그 결과 아주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게 이 네. 범인은 잡지 못했지만 다른 범죄들이 막 드러나요. 네. 1495명의 다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이 일을 통해서 검거되기도 했어요. 예. 그런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3건의 DNA가 이춘재로 특정이 됐고 4건, 5건 늘어났고 드디어 이춘재가 허물어지면서 네. 다 내가 했고 추가 범죄도 있다라고 놀라운 고백, 네. 자백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자꾸 보니까 이춘재는 이미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한 범죄가 일어나고 그 다음 범죄 사이에 그 나타나지 않는 기간을 심리적 냉각기라고 부르는데 이 심리적 냉각기가 발생했을 때 사실 범죄학자들이 뭐라 그랬냐? 아마도 이 진범이 사망했거나 네. 아니면 수감 중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셨던 분들이 계신데 아니나 다를까 이 이춘재가 1994년에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인한 다음에 사실상 수감 중이었던 거죠. 처음에 진범으로 지목이 됐을 때 완강이 아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한 2주 정도 지나고 그때부터 여죄까지 술술술 불기 시작했어요. 이게 왜냐? 첫째는 공소시효가 일단 네.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본인에겐 피해가 적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사람이라는 게 최선이 아니면 경우에 따라 최악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춘재 같은 경우에는 내게 더 이상 플러스 될 게 없고 본인이 가능하다 생각했던 가석방도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상상을 해본다면 아마도 차라리 내가 이렇게 죽느니 범죄 역사의 영웅으로 남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뭐 미국 뉴스 접하면 내가 뭐 몇 명을 어떻게 했다 그런 미국에서나 했을지 이게 한국에서 이게 영웅이라고요, 영웅? 아니 이게 왜냐면 우리가 유영철 알고 계시죠? 네. 다 끔찍한 범죄자인데 유영철이 무슨 일을 어떤 범죄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이춘재가 했던 그 연쇄살인의 그 끔찍한 장면들을 여전히 사회적으로 각인이 되고 있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내가 역사로 앞으로 연쇄살인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본인의 이름이 끊임없이 반복이 될 거 아닙니까? 영상도 끊임없이 반복될 거 아니에요? 어쩌면 이게 본인으로서는 차라리 남는 일을 하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야, 이건 역시 더 끔찍한 일이 아닌가 그렇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가장 답답한 건요. 공소시효가 지나서 뭐 처벌을 못 받는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지금 첫 사건이 일어난 지 33년 만에 유력한 용의자를 확보한 건데 이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007년 이전에 일어난 사건은 공소시효가 15년이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다른 여죄가 밝혀질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지금 상황이라면 이 조사를 통해 진범임을 확인하더라도 처벌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처벌은 어렵지만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무기수로 수감 중인 상태에서 확인된 게 다행이에요. 부산교도소에 계속 이제 제소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검찰이 이것을 가져가면서 수원으로 이감이 됐어요. 네. 그리고 진범으로 이제 확인이 됐어요. 명칭도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무기수였다면 무기징역이라고 하지만 20년 정도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 되거든요. 예. 이 사건이 안 드러났더라면 네. 가석방 대상으로 풀려날 수 있지 않았을까? 아찔한 대목인데 네. 이제 그 길은 끊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끊겼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분명히 범죄가 확실하고 그리고 여러 명을 살인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이게
처벌할 방법이 없다. 이것도 참 이게 그러니까 희한해요. 유일한 방법은 어쩔 수 없는 공소시효인데 유일한 방법은 이제 국회가 입법을 새로 하는 거예요. 소급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유일하게 전두환 추징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특정 범죄를 대상으로 소급해서 법을 바꾸는 특별법을 만들게 되면 첫 번째는 위헌 소지가 있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또 위헌 판결이 나는 경우가 예. 왕왕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입법의 실효성은 없다라는 게 현재 네. 상황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야, 정말 답답한 일인 게 이 유가족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나고 이거 100년이 지나가도 못 이룰 일이잖아요. 예. 네. 이게 심각해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확실히 몰랐던 건 뭐냐면 수사기관이 당시에 과연 수사가 공정했었는가. 근데 사실 엉망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8차 사건의 진범으로 처음에 알려졌던 윤 씨가 사실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끝까지 가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진짜 억울한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끝까지 추적을 해서 진범을 찾아낸 경찰의 공은 인정을 합니다만은 근데 이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수사가 그야말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또 다른 걸 뭐 범죄를 은닉하려고 했던 이런 정황까지 있어서 네, 맞습니다. 1989년에 이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김모 양이 이 학교 수업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실종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 경찰이 실종 당시 입고 나갔던 치마와 책가방 같은 것들을 발견을 했는데도 이걸 가족들한테 알리지 않은 것은 물론 김양의 시신을 아예 은닉한 것으로 최근 재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8차 사건 관련된 수사 참여 경찰관과 검사 8명을 직권남용 및 사체 은닉 혐의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아니 이 사건을 파헤쳐야 돼 경찰이 네. 은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화성 당시에 이제 지금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이 됐지만 너무 다발적으로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네. 경찰 조직이 당시에 피로감을 느꼈던 건 아닌가 또는 뭐 여러 가지 혹시 나에게 책임이 또 떠넘겨지지 않을까 그때 옷 벗은 경찰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 당시 상황에 대한 추정은 있지만 이 대목을 경찰이 이번에 진실을 밝혀내야 할 대목이기도 해요. 예. 실제 우리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 국민 정서 자체가 굉장히 전 국민적으로 압박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두려움도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또 경찰의 위신이 당시에 거의 땅에 꽂혀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낮았어요. 그 위신도 끌어올리고 국민적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러나 적절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춘재 사건도 공소시효 끝나서 처벌 못 하는 거고 네. 그럼 이때 뭐 아이 사건 은닉했던 경찰들 이분들도 뭐 공소시효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공소시효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입건한 것은 네. 진실을 밝히기 위한 네. 경찰 스스로의 노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30여 년 전에 그 경찰과 지금의 경찰은 좀 다르다고 봐요. 네. 그래서 과거의 자신들의 잘못도 네. 파헤치고 있는 게 사실인데 법적 처벌의 측면에서는 다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수사했던 사람들이 허위 자백을 받아낸 거잖아요. 그렇죠. 폭력을 썼던 뭐 어떻게 했던 허위 자백 받아낸 거고 또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 자체를 은닉하려고 했고 네네. 덮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덮으려고 했다기보다는 네. 이 사건을 빨리 해결하고 싶었던 네. 것의 결과가 잘못되게 나온 네. 거예요. 이게 살인의 추억이 그대로 나와요. 네. 엉뚱한 사람들을 붙들고 범인인지 하잖아요. 네. 진짜 범인은 빠져나가는데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경찰의 아까 말씀하신 압박감 때문에 이런 잘못이 저질러졌고 자백을 안 하는데 내 심증으로는 이 친구가 범인이야. 그럼 가혹행위까지 한 거예요. 근데 이 30년 전에는 그런 일이 왕왕 있었다고 해요. 네. 물고문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더 이상 그런 것이 존재할 수 없는 시대가 됐지만 우리가 지나간 역사의 아픈 면을 이 사건을 파헤치면서 다 드러내는 것 같아요. 네.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빨리 잡아와! 그러니까 네. 예? 밑에서는 그냥 막 네. 허둥대고 자, 근데 그걸로 인생 자체가 바뀌어버린 맞아요. 정말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막 이랬던 아픈 역사입니다. 자, 다음 거 볼까요? 네, 다음은 살림하는 엄빠 권영찬 씨가 준비를 하셨죠. 어떤 이슈를 준비를 했는지 궁금한데요. 네, 제가 올해 꼽은 이슈는요.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그 다음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 바로 불매운동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아직도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예. 그랬었죠. 이게 뭐 안 사요, 네. 안 가요, 안 팔아요 이런 거였잖아요. 이게 네. 올해 7월부터 시작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장기간 불매운동이 이러는 것도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또 국민들이 더욱더 중요한 건요. 뭐
뭐 나라가 어떻게 하자 정부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일본과의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스스로 시민단체가 스스로 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뭐 대다수의 국민이 불매운동에 참여를 했는데 이호선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올해가 3.1운동하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엄청난 해였고요. 그리고 마치 이것에 대한 하나의 반응인 것처럼 마치 우리가 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국가 간 심리대전 같은 느낌, 이거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국민들의 자존감도 굉장히 고양되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우리가 이 집단의 역사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집단의 심리 기록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오랜 세월의 켜를 거치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으로 이렇게 형성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어쩌면 지난 100년간의 또 한 번의 자리매김이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자신감을 더 훅 불어넣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거 좀 싶습니다. 일본이 오판을 했어요. 네. 일본 언론이 부추긴 감이 있다. 뭐냐면 일본 언론이 한국인들은 남비 근성이 있다. 빨리 달아올랐다. 빨리 식는다. 일본 불매운동 오래 못 간다. 우리의 집단지성은 정말 그러면서 한번 끝을 보자 하는 심정이 동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국민이 스스로 뭉쳤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저는 뭐 스스로 뭉쳤다 쪽에 한 표를 던지고 예, 싶은데요. 국민들 사이에서는 왜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독립운동은 못해도 불매운동은 내가 참여한다. 네. 그리고 사고 싶어도 사오지 말자.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노 아베 친일 적폐 정상 등 문구가 정말 유행처럼 번졌는데요. 더욱더 중요한 거는 뭐 한동안은 맥주 의류가 뭐 좀 팔린다 했는데 최근 뉴스를 보니까 맥주가 거의 제로, 네. 하나도 안 팔렸다는 게 네. 일본 맥주거든요. 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일본 브랜드는 어떤 게 있습니다 해서 사실은 저도 모르고 뭐 네. 산 것도 있거든요. 근데 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건 어디 제품이고 어떤 그렇지. 밑집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이거는 국민들의 대시민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처음에만 해도 일본이 한국의 불매운동을 좀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당시에 일본 언론들도 한국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폄하하는 발언들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뭐 25년간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이번에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보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대처가 이제 우리 국민들을 더 자극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아니 왜냐면은 사실은 내 아이가 옆 동네 아이한테 네. 맞았는데 사과를 안 해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흘러가겠지라니까 더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않고 이거를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사실은 좀 싸고 좋은 것도 많아요. 그거를 무시하고 네. 나라의 것을 자존심감을 살리는 저는 그런 운동이라고 봅니다. 예, 무려 당시에 그 일본 의류업체 한 임원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네. 한국 불매운동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발언을 직접적으로 해서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론이 안 좋아지자 사과를 하긴 했지만 사태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네, 여론을 전혀 만족시키지 못했던 사과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금요일 밤 인파로 북적이는 서울 홍대 앞 거리를 찾았습니다. 한때 유행처럼 우후죽순 생겨났던 일본식 술집들. 그중 한 곳에 들어가 봤는데요. 가게 안은 손님이 없이 썰렁하기만 합니다. 일본 술도 있다가 맥주도 떼버렸고 20만 원짜리 소리 뚜껑 꽂아가지고 상이라에 못 가는 이렇게 잘 못 쓰라고. 다른 가게들도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전화도 많이 왔어요. 일본에서 안 쓰냐. 일본식 재료 있냐. 일본 맥주 수입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99.9% 줄었습니다. 사실상 수입 중단입니다. 판매 제품 대다수가 일본산 브랜드인 전자상가. 이곳 역시 손님 발길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지금 일본 거 사면은 업적이라 갖고 우리 보고 이 손님들이 일본 거 쓰지 마라. 그렇게 장사가 안 되니까 짜리는 좀 많고. 불매운동은 오래 못 간다고 말해 분노를 일으켰던 일본 의류 브랜드. 지금까지 국내 매장 4곳이 폐점했고 올해 3분기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70% 가까이 줄어든 걸로 추정됩니다. I can't remember that far back. 지난달엔 위안부 모독 논란으로 또 한 번 불을 지폈습니다. 지금 매장은 어떨까? 파격 할인 행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반기 내내 하는 게 15주년 이벤트고 다음 주가 감사제라고 해서 제일 한국의 큰 주예요. 매장 안은 꽤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인기 품목은 매대가 비어 있습니다. 눈치가 보여 용기를 내서 매장을 찾았다는 손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번 가봤는데 물건이 많이 없어요. 엄청 할인하는 부분이 있어요.
89,000원. 이것도 아니고 12,000원이에요, 지금은. 불매운동에 동참했던 대형마트에도 가봤습니다. 진열된 일본 맥주의 종류와 수가 현저히 적습니다. 그러나 불매운동 때문만은 아닙니다. 필요가 없어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사히나 빈 같은 거는 원래 찾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들어오면은 거의 다 빨리 없어지니까. 또 다른 대형마트에도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할인 안 하면 많잖아요. 일본 여행은 방식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눈에 잘 띄는 패키지는 거의 사라졌지만 소규모로 조용히 가는 자유여행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패키지는 예약을 잘 안 하고요. 자유여행을 가고. 불매운동은 아직 진행형입니다. 일본 기업에 큰 타격을 주기도 하고 일부 우리 자영업자나 직원들이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셨습니다만은 일본 불매 운동 이걸로 해서 우리 자영업자들이 손해를 보는 이런 일까지 생겼단 말이죠. 네, 맞아요. 유통업자도 그렇고요. 네. 이제 또 자영업인데 네. 일식집을 하는 분들은 괜히 손님이 안 오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또 피해들이 있었고 또 일본 관광을 대상으로 하던 여행사들 피해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여기 좀 풀려가야겠죠. 또 워낙에 이런 도발적 광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집단적으로는 의식적으로는 무의식적으로든 우리 감정을 건드린 게 맞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 목욕물 버리다가 애까지 버리게 되면 그건 안 되는 부분인데 맞아요. 시간과 경험은 반드시 분별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사실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소비를 패턴을 통해서 분리를 잘 해내고 있거든요. 이런 분리는 어쩌면 국민적 성숙이라고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내년까지는 가는데 당연히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일본 하기 나름이에요. 다행히 엊그제 15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예. 뭔가 타결된 건 없지만 대화 분위기로 좀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네. 일본이 뭔가 이 수출 규제 문제를 회복을 시키고 원래대로 관계를 좀 이제 협력으로 이 기류를 바꾸면 될 텐데 이게 후딱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년 한 몇 달은 더 갈 것 같아서요. 네. 지금 지소미아 종료 11월 23일 예정이었는데 네. 우리 정부가 효력 정지 해서 아직은 종료 안 시키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내년 초를 한번 기대해 보죠. 봄에는 풀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좀 이게 사실 일본들이 우리나라의 관심에 대해 이렇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조금 더 자발적으로 더 참여해서 끝까지 마지막 일이 잘 될 때까지는 좀 뭔가 바짝 고비를 지어야 되는 생각이 네. 그러니까요. 자, 이제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영일 시사평론가가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1년을 함께한 당신. 제목은 이렇습니다. 되게 훈훈해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 이 연말에 제가 한번 보니까 우리 포털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 네. 조국인데 이게 나라를 의미하는 조국이면 참 네.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인물 조국이에요. 네. 아시지만 그 전 법무부 장관 네. 그리고 오늘 안타깝게도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그렇죠. 되는 네. 인물 얘기입니다. 예. 올 한 해는 뭐 조국 전 법무장관으로 시작해서 조국으로 끝났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예. 사실은 이게 이 시작은 연초는 아니었어요. 예. 네, 7월 말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네. 에서 사퇴를 하고 8월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되고 네. 9월 6일에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인사청문회 뭐 날 이전부터 시끌시끌하다가 그런데 이제 주로 가족 비리가 많았어요. 네, 네. 웅동학원, 뭐 사모펀드 또 이제 자녀 입시 의혹이었는데 이번에 오늘 실질 심사는 민정수석 시절에 불거졌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감찰하다가 무마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으로 검찰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슈를 좀 눈여겨봐야 할 이유가 이 이슈가 큰 여파를 낳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오늘 내일이 분기점인데요. 네. 오늘 늦은 밤에 나올 수도 있고 내일 새벽에 나올 수도 있어요. 구속이 기각되면은 이 조국 전 장관은 한숨 돌리겠죠. 그런데 구속이 인용돼서 구속이 돼버리면 이것이 조국 장관, 전 장관에 의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청와대에 상당한 부담이 가게 되면서 내년 총선까지도 조국 사태가 연말로 좀 가라앉지 않고 내년까지 시끄럽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당의 각 이해득실이 있겠지만서도 금방 말씀하신 내년에 있을 총선이 정치권에 대가볼 때 굉장히 중요한 건 막 서로 막 네. 어마어마한 그렇지. 싸움을 벌이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임기 중반이 지났고 임기 후반인데 그럼 뭐 어느 정권이나 등장하는 게 레임덕이 언제냐 이거예요. 그런데 내년 총선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다수당을 확보해서 가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은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당이 좀 지리멸렬해진다. 야당에게 좀 다수당을 뺏긴다 그러면은 하는 정책마다 다 차단되거나 막힐 수 있거든요. 뭐 어젯밤까지 필리버스터 보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성탄절에 좀 많이 답답해하셨는데 이러한 전국의 향방이 내년 총선에 달려 있습니다. 네, 정말 뭐 워낙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참 많은 기자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기도 했었어요. 예, 맞습니다. 저희 방송 출시 때 보면 거의 당시 핫 이슈 있을 때는 절반 가까이 조국 관련 기사가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뉴스도 많았죠. 네. 근데 이게 더 큰 문제가 사회적인 그 문제가 대두돼서 그렇죠. 양쪽으로 너무 극명하게 갈려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네. 깜짝 놀랄 정도로 지역을 나누어 가가지고 양쪽에서 뭐 주말마다 도로를 나갈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뭔가 갈라져서 완전히 닿을 수 없는 지점까지 간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만 누구든지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세상이 됐다는 건 너무 좋은 일이고요. 또 한 가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릴 것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건 더 좋은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런 2019년의 사실 통증이 내년 2020년에는 어떤 새로운 국가적인 위대한 출산을 위한 좋은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니 남녀노소 누구나 정치를 얘기할 수 있는 건 너무나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상대편이 나랑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 상대편을 공격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좀 이렇게 손을 맞잡는 것도 좀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끊임없이 조국 했던 사회적인 분위기는 어떤 거였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거죠. 이번 정부 들어와서 적폐청산이 중요한 이제 네, 임무로 이제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국 전 서울대 교수가 이번에 이제 민정수석으로 2017년부터 들어오면서 적폐청산의 주도적 인물, 상징적 인물이 돼 있었다가 올 여름에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되면서부터 이 언론 검증에서 일가의 다양한 비위 의혹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깨끗하지 않은데 적폐청산을 왜 그렇게 외쳤나 하는 문제 때문에 이슈가 커졌고 여기에 대대적으로 검찰의 수사가 전개되면서 일들이 커졌습니다. 그 서울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무슨 논문은 재심사 들어갔다고 그랬고. 지금 이제 서울대 교수로 복직이 됐고 네. 이제 공직에서 내려왔죠. 네. 법무부 장관 임명됐지만 35일 만에 네. 자진 사퇴한 거고요. 네. 이 법대 교수 맞는데 네. 3월 내년 신학기에 강의하겠다라고 강의에서 그렇죠. 신청을 했어요.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서 조국 장관의 이제 논문 표절 의혹이 끊임없이 많았고 네. 과거에도 검증을 했는데 다시 한번 검증하겠다. 네. 서울대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교수직 직위 해제를 포함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 재검토하게 네.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좀 조심스러운 질문인 게 사실은 이제 파워가 있다, 힘이 있다면 뭐 좀 잘 좀 부탁해 일종의 청탁이잖아요. 네. 근데 뭐 기존에 말은 안 해도 윗선에서 좀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필이면 유독 조정훈 장관 문제가 이게 크게 확대 해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권과 좀 연관이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흐름이 있다가 자 정부 중반쯤 오면 뭔가 한번 이 게이트라는 게 한번 터지는데 네. 이게 조국 게이트로 지금 이제 터져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우선은 개인 일가의 비위 의혹이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일가 비위 의혹을 넘어서 이제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정권 차원의 뭔가 의혹이 있는 것 아닌가? 그게 하나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이고 네. 하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이 하명 수사 의혹이에요. 네.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유재수 사건에 대한 조국 장관의 책임 여부가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다뤄질 예정이니까 네. 앞으로 한참 또 지켜봐야 될 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한번 또 지켜봐야 될 사안이고요. 네. 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이슈 가죠. 자, 우리 같이 이제 2019년을 마감하면서 또 재미있고 좋은 소식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 같이 판넬 없죠? 자, 지금부터 화면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뭐냐? 자랑스럽다 대한민국인입니다. 이제 좀 좋은 얘기 좀 나오네, 이제. 사실 올해가 네. 진짜 힘들고 갈라지는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 네. 뜨끈뜨끈하고 심장 막 네. 펄떡펄떡 뛰게 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올해의 또 좋은 일들을 살펴보면 내년엔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네. 갖게 되잖아요. 자, 지금부터 희망 시작됩니다. 네. 네. 그럼 첫 번째로 만나볼 인물은 누군가요? 첫 번째 만나볼 인물들 이제 궁금하시죠? 네.
뽕. 자, 이번에 사실 우리 영화계에 새로운 정말 뜨거운 빛을 보여줬던 봉준호 감독 이야기인데요. 예, 우리가 봉 감독 얘기는 저 네. 박수유 기자가 좀 더 첨언해 주신다면요. 네, 봉준호 감독 1994년에 영화 백색인으로 데뷔한 이후 네. 살인의 추억, 괴물, 설국열차 이런 굵직굵직한 작품들 많이 내놨습니다. 그리고 네. 사회 모순과 어두운 면을 파헤치면서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걸로 유명하고요. 이번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는데 아주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선정이 돼서 전 세계 영화인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아, 저 정말 봉준호 자랑스럽네요. 감독의 네. 채널 A하고 인터뷰한 장면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고 와서 더 얘기 나눌까요? 네. 저도 처음이지만 한국 영화 자체로서도 처음이기 때문에 특히 더 기쁜 일이 아닌가 싶고요. 가장 듣고 싶었던 어떤 말이었달까요? 제가 되게 기뻤고요. 수상한 것만큼이나 그 문장 한 줄이 되게 기뻤었습니다. 네, 올해가 한국 영화 100주년이라 더욱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우리가 칸 영화 워낙에 많이 들어서 우리가 갈 때마다 맨날 상을 타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 칸 영화제가 우리에게 익숙한 이유는 그만큼 이 봉준호 감독이 칸 영화제하고 인연이 깊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아시죠? 2006년도에 여러분 괴물 영화 기억하실 겁니다. 한강에서 다 괴물 나오는 줄 알고 깜짝깜짝 놀랐는데 네. 요 괴물이란 영화와 그 이후에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살인의 추억, 또 마더, 설국열차 이 영화가 다 칸 영화제의 후보에 올랐던 거고 이번에 영화가 5번째로 도전 끝에 이룬 쾌거이기 때문에 근데 마음 같아서는 또 기억 같아서는 그 상을 또 다 탄 것 같죠 기분에? 네. 봉 감독 영화의 매력은 뭡니까? 일단은 봉 감독님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째 어떤 주제든 마치 다른 감독이 만든 영화 같은 생각이 들죠. 네. 아주 각각이 다 특색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보자면 이 대부분의 주인공들이 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네. 아주 일상적인 사람들이고 이 일상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우리들 마음에 닿으니까 내 얘기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만큼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어디 한국 사람들에게만 심장이 있겠습니까? 해외인들, 외국인들에게도 같은 심장이 뛰면서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제 상이라고 하는 쾌거를 이룬 게 아니겠 싶습니다. 저 좀 배운 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보편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지구인들이 보더라도 다 하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인데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외신에서 보니까 기생충 미국이나 해외에서 정말 인기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지금 뭐 기생충이 역사를 써가고 있는데요. 뭐 골든글러브에 뭐 세 부분 노미네이트 된 거 말고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뉴욕의 영화관 한 곳하고 로스앤젤레스 쪽에 있는 영화관 두 곳에서 다시 개봉을 했는데 이게 주말표까지 완전히 매진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고 그 인기 덕에 기생충 상영관이 지금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건 아주 좋은 얘기죠. 네, 그리고 내년에 오스카 시상식이 예정돼 있는데 여기서도 외국어 영화상 부문 예비 후보에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NYT도 지금 기생충이 지금 궁극적인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수상을 점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캣츠의 톰 호퍼 감독이 내한했는데 기자회견에서 기생충을 지지하고 있다. 뭐 좋은 성적 거둘 거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유행어가 나왔잖아요. 너는 딱 계획이 있구나. 네, 이거 대단했습니다. 예. 이번에는 또 멋지게 금이 환영한 박항서 감독님 한번 만나봐야죠. 네, 박항서 감독님도 정말 베트남의 국민 영웅으로 떠오르면서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또 분위기도 하죠. 이게 또 베트남에는 역사가 새로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박항서 감독이 역사 쓴 게 뭐냐. 60년 만에 동남아시안 게임 우승을 안겨줬잖아요. 네. 그 장면들을 아마 외국 축구 경기를 그렇게 열심히 눈물을 흘리면서 본 것도 이제 드물었던 것 같은데 베트남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인으로서 한국 대표 감독으로서도 굉장히 뿌듯합니다. 네, 이 동남아시안 게임 우승 이후에 박항서 감독이 고향인 산청에 또 방문을 했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선수들하고 다 같이 고향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산청이 아주 축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향 곳곳에 뭐 축하 현수막 붙어서 우승을 반기고 뭐 취재진들도 굉장히 몰렸다고 하고요. 또 자신을 반겨준 고향 사람들에게 또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영상 보실까요? 네. 아주 여기 올 때마다
그 완전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는 곳이죠, 제 고향은. 그래서 뭐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예. 제 어머님은 연세가 많으시고 그런 부분을 자꾸 언론에서 조금 뭐 노출시키는 것도 좋지 않고, 또 저희 바로 우에 형님이 지금 좀 몸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뭐 또 어머니한테 뭐 용돈도 얼마 드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드리고, 감독의 어머니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하고. 박항서 감독의 매력이 저런 것 같아요. 지금 아시아의 스타인데 그냥 동네 아저씨. 말도 가끔 떠들떠듬하세요. 그냥 금방 세탁소에서 훅 나오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이게 저희가 그 박 감독만 생각합니다만, 좀 베트남 그 축구팀에 있는 그 팀원들도 참 대단한 것 같은 게, 오늘 전지훈련을 왔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뵙고 싶다 그랬더니 이 팀들이 다 같이 산청으로 온 거예요. 거기다가 어머님께 이 선수들이 용돈을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하여간 그래도 이 박항서 감독 보면서 올해를 이슈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고요. 너무 다사다난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데 오늘 추리느라고 혼났습니다. 미세먼지는 또 오죽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오늘 요쯤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자, 이제 다 자랑스러운 우리 기술 한국의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요, 2010년 6월 기능 한국인으로 선정됐던 분입니다. 과연 어떤 분인지 영상 함께 보시죠. 빛의 속도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내며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기술 강국 대한민국. 그 뒤에는 최고의 기술력으로 성공한 기능 한국인이 있습니다. 기능 한국인이란 10년 이상 산업체 현장 실무 기술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우수 숙련 기술자를 뜻합니다. 국가 경쟁력 상위 9%, 대한민국 산업의 숨은 영웅들. 우리는 그들을 기능 한국인이라 부른다. 제12편 새로운 기술의 선구자 서정석 기능 한국인을 만나봅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진동 횟수보다 높은 수치의 소리를 초음파라고 하는데요. 오늘 만날 기능 한국인은 이 초음파를 이용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군요. 2010년도 6월에 기능 한국인 42호로 선정된 서정석입니다. 기능 한국인 서정석 대표입니다. 90년대 초부터 그 초음파 쪽으로 또 이제 제가 눈을 돌려가지고 초음파 용착 분야에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그 용착 툴과 커팅 툴을 주로 이제 생산하고. 서정석 대표가 개발한 초음파 용착 기술이란 초음파의 순간적인 진동 에너지가 도구를 통해 두 종류의 금속이나 플라스틱의 접합면에 마찰로 인한 열을 발생시켜 접착시키는 기술인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용접 과정이 초음파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소 생소해 보이는 초음파 용착 기술, 우리 생활 곳곳에 활용이 된다는군요. 그 응용되는 분야는 뭐 금속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플라스틱을 붙인다든지 혹은 그 고무를 자르고 또 텍스타일, 식품, 또 의료, 또 세척기,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초음파 원리를 응용하고 있죠, 지금 현재. 이 기술은 주로 스마트폰과 같은 IT 기기와 전기 자동차, 배터리 단자 접합 등에 사용되며 식품용 칼이나 타이어 절단 등 다방면으로 활용되는 범위가 넓다는군요. 인천에 자리한 기능 한국인의 일터. 지난 1999년 설립된 서정석 대표의 회사는 초음파 용착 기계와 초음파 용착 툴과 커팅 툴을 설계, 제조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 기술에만 의존하던 선진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국내 강소 기업입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초음파를 활용한 용착 기술에 불모지였던 대한민국. 서정석 대표의 끊임없는 열정이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었습니다. 이게 초음파 툴입니다. 초음파 용착용 툴은
전기 신호를 흘려보내서 금속 물체를 진동으로 변환해 초음파를 내보내는 도구인데요. 여러 시행착오 끝에 그가 개발한 초음파 용착용 툴은 그 종류만 해도 30여 가지에 이른다는군요. 시동에서 지금 이렇게 만든 그 툴을 가져와서 여기에다가 이제 그 걸어가지고 직접 그 한번 잘 붙는지 테스트하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간 만들어낸 이 초음파 용착용 툴을 이 초음파 용착기계에 넣은 후 제대로 작동하는지 성능 테스트를 할 텐데요. 여기에 2개의 금속이 동원된다는군요. 과연 그 결과는 금속 2개가 접착제를 바른 것처럼 딱 붙었습니다. 근데 붙었네요, 이게. 네, 잘 붙었습니다. 이게 어떤 원리로 붙는 거예요? 지금 초음파 원리가 이제 떨림인데요. 전기적 에너지가 이제 기계적 에너지, 진동 에너지로 바뀌어가지고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붙이는 거예요. 마찰열에 의해서. 장장 8년 만에 이러한 기술을 국내에 정착시킨 서정석 대표. 순식간에 발생하는 초음파 진동에 의한 마찰열로 2개의 부품에 일정한 압력을 유지해 용접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만의 핵심 기술입니다. 몇 번 정도 움직여요? 지금 현재 40km에서 붙였는데 40km일 쯤에는 1초에 4만 번 진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초의 초음파 진동 횟수가 2만 번에서 최대 4만 번이라니 그야말로 신통방통할 노릇. 이번에는 초음파 용착 툴과 더불어 이곳에서 주력하는 초음파 커팅 기술을 만나볼 시간. 금속과는 질감이 확연히 다른 고무를 초음파 커팅 툴을 이용해 잘라보기로 했습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주르르 고무가 잘리는 상황. 이때 초음파 커팅 툴을 이용한 고무의 절삭면이 정밀하고 정교해야 하는 것이 관건. 한눈에 봐도 깔끔한 모습인데요. 여기에 미션 추가. 요 생크림도 안 묻게 자를 수 있어요? 당황스러운 미션. 서정석 대표는 성공할 수 있을까? 비결을 위해서 먼저 전기 초음파를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케이크를 절단했는데요. 생크림이 수북하게 묻어나오는 상황. 이와 반대로 이번에는 전기 초음파를 이용한 상태에서 케이크를 절단해보니 전과는 확연하게 차이를 보였습니다. 서정석 대표가 연구 개발한 초음파 활용 기술. 케이크 단면을 보니 그 차이가 한눈에 보이는데요. 이제 초음파 용착 기술로 국내에서 손꼽히는 위치에 선 서정석 대표. 하지만 이 자리에 서기까지 꽤 험난한 여정을 걸어왔다는군요. 사실 뭐 그거를 국내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자문을 받아서 빨리 그거를 성과를 이뤘을 텐데 우리가 이제 연구소를 설립하고 또 우리 회사 직원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초음파를 활용한 값비싼 수입 기술이 만연하던 시절. 기술 개발을 향한 그의 오랜 집념과 열정은 점점 더 뜨거워졌는데요. 초음파 쪽으로 이제 그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이제 접하게 됐는데, 그 기술이 국내에는 전혀 없더라고요. 초음파 쪽으로 내가 어떤 그 좀 파고들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거를 국산화 이제 최초 개발했죠. 우리 실생활에 사용되는 초음파 용착 기술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음 날 분주하게 하루를 여는 서정석 대표. 여긴 또 어디예요, 여기? 여기 제가 이제 김포에 있는 회사인데 코칭하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대표님 회사인 거예요? 아니에요. 다른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아니고. 서정석 대표가 찾은 이곳은 특수 금형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이곳에서 일주일에 2-3번씩 작업자들에게 자신이 터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지도를 한다는군요. 그가 이러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맨 땅에 해등하듯 국내에 없던 새로운 신기술을 만들기 위해 홀로 참 고단하게 달려왔던 서정석 대표.
때문에 자신의 뒤를 이어갈 동료와 후배들이 헤매지 않도록 나침반이 되고 싶다는군요. 한 가지 일만 하다 보면 그 일에 대해서밖에 모르는데 다방면으로 많이 아시니까 이제 많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원래 기술자들은 그런 거 잘 안 가르쳐주고 노하우잖아요. 노하우를 그렇게 전수를 안 해주는데 그 대표님은 잘 해주더라고요. 이거 파트별로 이제 공정이 흘러야 되는데 그 공정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불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명장님이 많이 찝어주셔가지고 공정도 좀 빨라지고 지금 기술력도 좀 조금씩 향상되고 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는 정성과 최선을 다한 뒤에 나머지는 하늘에 맡겨야 한다는 글귀를 늘 가슴에 품고 사는 서정석 기능 한국인. 그의 앞으로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제 꿈이라면은 남은 것은 이제 그 후학들을 좀 더 많이 그 배출하고 지도하고 하는 게 꿈이고 기능인 양성하는데 좀 미력하지만 매진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미래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서정석 기능 한국인. 당신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네, 이번에는 각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네트워크 투데이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강원도 평창 소식인데요.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이곳에 해마다 겨울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평창 송어축제하고 대관령 눈꽃 축제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 현장에선 준비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다 함께 평창으로 가볼까요? 오대천 일대에 두꺼운 얼음이 얼었습니다. 조각상을 만들 눈이 실 새 없이 만들어지고 대형 눈썰 매장도 손님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모레 개막하는 평창 송어축제 현장입니다. 포근한 겨울 탓에 개막을 일주일 연기하는 우여곡절도 겪었지만 그만큼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얼음 위에서 따뜻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텐트 낚시가 가능하고 송어를 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맨손 송어 잡기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황금송어와 함께하는 축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111톤의 순금을 222명에게 경품으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들도 마련됐습니다. 송어 맨손 잡기라는 아주 독특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반팔 반바지를 입고 차가운 물 속에 들어가서 송어를 잡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내년 1월 개막하는 대관령 눈꽃 축제도 준비에 한창입니다. 눈꽃과 얼음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낭만적인 한상의 세계에서 눈조각공원과 눈썰매장 등 다양한 겨울 체험 행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기존 보는 축제에서 벗어나 즐기는 축제로 탈바꿈한 게 특징. 이색 경험과 놀이, 체험 프로그램 비중을 대폭 늘려 볼거리와 즐길거리 모두 풍성한 축제를 선보인다는 포부입니다. 하늘 아래 첫 동네인 대관령에서 열리는 눈꽃 축제를 찾으신다면 진정한 겨울을 느끼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채널A 강신영입니다. 네, 다음은 경기도 화성 소식입니다. 화성시가 새로운 실험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해결하는 지역회의, 이게 바로 그겁니다. 네, 최근 1년간 200차례 넘는 회의를 통해 지역엔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지 궁금한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대형 강당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 시민과 시장이 만나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화성시민 지역회의가 1주년을 맞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지난해 말 첫 회의를 시작으로 1년간 212번의 회의가 열렸고 1,100건이 넘는 안건이 논의에 붙여졌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만 1,200명이 넘습니다. 이번 1주년 기념 행사에서도 시민들의 가감없는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원도심은 이제 야간에 가로등도 좀 숫자가 적어서 어둡고, 그쵸.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보안이 좀 취약하죠. 저녁에 오면은 이렇게 이중 주차를 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비었네 하고 가면은 작은 차가 숨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화성시는 지역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충실히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노선 신설과 시립 어린이집 확충 같은 주요 정책들이 지역회의를 통해 결정됐습니다. 시민들이 편하게 내가 시장을 만날 수 있구나. 그리고 나의 의견이 가감없이 반영되는구나. 이런 겁니다. 마을의 문제를 마을 스스로 해결하는. 화성시는 주민이 직접 마을의 예산안까지 제안하는 화성형 주민자치회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채널A 이지훈입니다. 다음은 충남 세종시 소식입니다. 추운 겨울철 어디든 놀러 가고 싶고 또 뭐 그렇다고 멀리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죠. 그런데 충남 세종시 주민들은 이런 걱정이 덜하다고 그럽니다. 네, 바로 시청 앞마당에 대형 스케이트장이 마련됐기 때문인데요. 과연 어떤 스케이트장이 마련이 됐을지 그 현장 함께 보시죠. 스케이트를 타고 빠르게 질주하며 실력을 뽐내고 한편에선 옆사람 손을 잡고 엉거주춤 걸음을 떼봅니다. 아빠가 끌어주는 썰매를 타는 아이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이곳은 바로 세종시청 앞마당. 세종시가 조성한 야외 스케이트장입니다. 한 번에 최대 5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추웠는데 타니까 춥지도 않고 동심으로 들어간 것 같고 재미있어요. 야외 스케이트장이 문을 연 건 지난해. 시청 광장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로 성사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올해는 기존의 스케이트장과 썰매장은 물론 얼음 미끄럼틀과 미니 컬링장 등 놀이시설들이 마련돼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놀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됐습니다.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리고 또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서 되게 편하게 스케이트장 이용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재밌게 보내고 싶어서 나왔거든요. 나와 보니까 좀 시원하고 근데 재밌을 것 같고 열심히 또 놀아야죠. 야간에는 스케이트장 외곽에 루미나리에와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포토존과 조형물을 배치해 버스킹 같은 문화소통의 장소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종시청 야외 스케이트장은 내년 2월 16일까지 운영됩니다. 채널A 김태훈입니다. 다음은 경남 거창 소식입니다. 경남 거창군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기업 관계자 25명을 초청해서 거창 승강기 밸리 이전 기업 협의체 출범식을 갖고 기업 위치 팸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구인모 군수와 김영기 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컨설팅 자문위원 14명에게 위촉장이 수여됐습니다. 거창 승강기 밸리 이전 기업 협의체는 승강기 밸리 투자 의향 기업 24개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는 소통 창구 역할을 맡습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 소식입니다. 경남 창원시가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수도권 기업 CEO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창원시 수도권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창원시는 기업하기 좋은 우수 투자 인프라 및 인센티브 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개방적 혁신 성장 도시 조성을 위한 선제적 기업 지원 정책을 안내했습니다. 이와 함께 스마트 선도산단과 강소 연구개발특구, 무인 선반 규제 자유특구 등 국책사업 추진을 통해 스마트 첨단 산업 도시로서의 제도약 기반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충청남도가 내포 신도시 홍해공원에 여성 항일 독립운동가의 뜻을 기리는 항일 독립운동 여성상을 건립했습니다. 한복을 입은 100년 전 여성이 등불을 비춰주고 교복을 입은 오늘날의 여성이 독립선언서를 찍어내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했는데요. 100년 전 힘껏 외쳤던 숭고한 독립의 뜻을 미래 청년에게 전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 휴일이 있어서 더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오늘 목요일에. 네, 내일은 벌써 금요일이고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요. 하루하루 힘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A